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030명, 그리고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45명이고요. 사망자는 8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68명입니다. 자, 교수님,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중요하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는 많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 검사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평일 대비 거의 뭐 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이렇게 줄었으니까 수요일 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500명 정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1,000명을 깰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0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최대치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확실히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확진자가 1,050명이 나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추석 이후에 심지어 10,000명까지 확대될 거 아니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우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대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좋은 지표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8분이 사망하셨고 일요일 날에 1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비교적 적은 8분인데 토요일 날에 16분이 사망하시면서 치명률이 0.77에서 0.78로 0.01%포인트 오른다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번도 치명률이 내려가다가 올라온 적이 없는데 지난 토요일 날에 한 번 0.01%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로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즉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345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서 300명대를 조만간 깨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보건대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지표를 안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입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치명률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치명률은 0.75 부근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치명률을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치명률이 0.3% 수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독감철 치명률이 0.1%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높은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은 상태 또 당국에서 권고 드리는 상태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진자 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지금보다 좀 더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망자 수도 연동해서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치료제나 재택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때는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누피라비르는 아직 승인이 나려고 하면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치료제들도
내년은 되어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투여 대상군이 겹치는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당국에서 항체 치료제 같은 거를 보다 더 확실히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분을 막으면서 사망자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수단이 없으면은 뭐 사용할 수단이 없겠지만 우리한테 이런 사용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 일상회복으로 간다고 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이는 16명, 18명 이런 사망보다는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방역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현장 분위기를 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들은 감염내과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이랑 최근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그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감염내과 의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사망자들이 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 이분들이 백신만 맞았더라 그러면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백신을 안 맞았을까? 왜 그리고 이분의 가족들은 이분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하지 않았을까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보내드리는 경우를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은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타겟이 되고 중증으로 이어져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상의 치명률은 낮아질 겁니다. 왜 낮아지냐면은 일단은 모수가 커지잖아요.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치명률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치명률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들의 절대적인 N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N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히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나 혹은 6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비만이나 당뇨나 등등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백신 안 맞으시면 이제 그분들은 진짜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안 맞은 사람들이나 다 거리 두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훨씬 더 횡행하기 좋은 조건이 되고 그 바이러스가 결국 찾아가는 곳은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무기나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그거랑 거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교수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과 덧붙여서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그럼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겪어왔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을 때 우리가 맞이했던 거를 굳이 단계로 치면 1단계라고 하면 이제 백신이 등장해서 백신 접종 국면이 2단계라고 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제가 3단계 국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치료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나중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둘 다 중요해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언제나 백신이고 부차적인 게 치료제지 이게 바뀔 수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더라도 고령층은 확실히 제한된 부스터샷을 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스터샷을 해야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할 거거든요.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백신 접종이 일단 온전해졌기 때문에 기억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강 기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젊으신 분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부스터샷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 기저질환,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령층이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백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있으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이나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위험에 빠질 경우에 부차적으로 이제 구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이게 바뀔 수는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도 백신은 계속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치료제는 있으면 훨씬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그 단계를 좀 나눈 거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이미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얘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야기를 나눠 가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치료제 얘기 나왔으니까 치료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게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머크사의 약이죠. 이 약이 이제 앞으로 범용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대가 넓은 상대에게 재택 치료를 할 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도가 된 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부근인데요. 이때 이제 미 FDA 당국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머크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제 게임 체인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미 FDA가 심사 일정을 상당히 뒤로 미뤘어요, 이게. 예. 그게 뭐냐면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 심사를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먼저 하고 이후에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외부 자문단 첫 회의를 11월 3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긴급하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급 승인 신청을 했으면 굉장히 긴급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11월 30일, 10월 30일도 아니고 11월 3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이후에 첫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정상 심지어 올 12월 달까지 이 약이 긴급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 일부 자문위원회들이 이 안전성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미 FDA가 정한 것이니까 미 FDA가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몰누피라비르 그러니까 머크 약이 나왔을 때 게임 체인저다. 경구용 치료제로 사용이 되면서 이거 이제 완전히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내 언론이 얘기한 것은 전부 엉터리 뉴스입니다, 이게. 첫째 하나, 전부 잘못된 뉴스고 심지어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전부 가짜 뉴스를 얘기한 겁니다. 왜 가짜 뉴스냐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임상 시험은 미 FDA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FDA에 들어가 보면 모든 자료를 알 수 있어요. 그 홈페이지가 clinicaltrial.gov, government라고 하는 clinicaltrial.gov라고 하는 곳인데 이 clinicaltrial.gov 미 FDA에 들어가서 몰누피라비르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인데요. 이게 바로 clinicaltrial.gov에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몰누피라비르를 어떻게 임상시험을 할 거고 대상자는 누구고 양은 얼마나 쓰고 어떤 환자한테 쓰고 미주알 고주알 다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는데 대충의 뼈대는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임상시험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2020년 10월 19일 날에 이 임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상시험은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합니다. 예. 임상시험 2상과 3상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양은 얼마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대상자는 1,8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임상시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선 감염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감염이 된 사람이 mild or moderate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경증을 앓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has at least one characteristic or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최소한
멀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5개 기저질환 중에서 최소한 1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이 예. 임상시험 대상자들이 최소한 1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8세 이상의 임상시험을 하고 승인이 났지만 이후에 혈전 부작용 때문에 연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투약을 할 때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화이자는 18세 이상부터 16세 이상의 임상시험 결과로 인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5세에서 11세에 대한 것은 임상시험을 새로 했어요. 별도로 새로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백신은 언제나 임상시험 하지 않은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상시험 대상자가 뭐라 그랬죠?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허가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모든 재택치료를 하는 모든 경증 환자에게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이 약을 쓸 수 있을 것처럼 언론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날 수도 없고 이 약은 그렇게 쓸 수도 없다는 거죠. 다시 이 약은 허가가 나면 어떻게 쓸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기저질환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위중증으로 진행할 고위험군의 대상으로만 이 약이 처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언론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경증, 20대, 30대 모든 경증, 재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투약 대상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항체 치료제인 C사의 레키노라주와 정확히 겹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예.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약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과 비교를 하면서 안전성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머크 치료제 이외에 곧이어서 나올 약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예. 하나가 화이자 거, 다른 하나가 로슈 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안전성이나 효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머크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약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투약 대상이 겹치는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당국은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언론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기사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사화를 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된 측면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환호했고 국민이 환호하니까 방역당국이 놀라서 백신처럼 도입을 안 하면은 몰릴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계약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방역당국이 다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 좀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2만 명분 정도를 선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2만 명분 선구매한 것도 FDA 승인이 나고 FDA 승인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참고해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리고 또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 투약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현장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사왔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좀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이제 해드리면 이제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로 1차 외부 자문회의를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지금 1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아마 사전에 검토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30일 1차 자문회의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들이 만장일치로 통일이 되면은 연내에 굉장히 빨리 승인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사전에 꼼꼼하게 심사를 예, 사전에 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심사 후에 바로 예. 이제 외부 자문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외부 자문 회의부터 심사 일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서둘러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이 유행 상황과 또 긴밀하게 또 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더 급하고 또 겨울 유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일정이 있을 예.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도 설대우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구매한 분량이 2만 명분이고요. 그리고 또 투약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국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나 혹은 중등 등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정식 승인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감염내과 의사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까지 내놓고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방역 당국에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설대우 교수님도 답답해하시는 것이고 저도 답답해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감염내과 의사들도 좀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 임상 대상은 머크사에서 그 대상한 사람들보다는 더 넓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머크 치료제는 18세 이상입니다. 전체. 18세 이상인데 아까 5개의 기저질환을 최소한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령으로만 보면은 18세 이상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C사의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5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만 50세 넘으면 되냐? 그렇습니다. 되는 50세를 예.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완전히 중증화가 된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머크에 먹는 치료제도 일단 중증화가 되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령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머크의 치료제가 18세부터 50세까지는 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50세 이상만 놓고 보면은 또 항체 치료제가 좀 더 넓죠. 왜냐하면은 기저질환이 없어도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투약 범위는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8세부터 50세인 경우에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의료진이 판단할 때 감염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도 이상의 예.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 대해서 일단 감염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료진이 이게 판단해서 증상이 예. 있어서 이게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범용성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가 더 널리 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당국은 이런 계산을 못했을까요? 아, 왜 엇박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왜 엇박자가 나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 재택 치료에 대한 강박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재택 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칫하면은 중증이나 위중증으로 급속하게 악화가 되어서 병원으로 실려오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재택 치료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재택에서 혹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게 선제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길을 열어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건 뭐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머크의 먹는 치료제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먹는 치료제냐 하면은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론에서 혹시라도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머크에 먹는 치료제가 널리 쓰일 수 있고 재택 치료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머크사의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명확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아주 명확해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약 대상자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약 대상자는 18세 이상인데 적어도 고위험 기저질환을 1개 이상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약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노탁시시티, 즉 암, 기형, 선천성 어떤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용 기준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꼭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차원 또 안전성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확인이 되어야만 정확히 확인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지금 1년 정도 남짓한 것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 하나는 투약 대상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것을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실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의 쓰임새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허가가 빨리 난다고 하더라도 한 12월 중에나 예.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분량이 빨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겨울 유행 국면에서는 2만 명 정도의 분량을 들어올 텐데 약값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한 명분에 한 90만 원 정도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절대로 동네 의원에서 재택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 분들 중에서 경증 환자에게 임의로 처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일단은 병원으로 실려온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색내는 수준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무슨 게임 체인저라던가 아니면 올 겨울 유행 국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제가 될 가능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용적인 팩트만 따져봐도 제한적입니다. 예. 일선 기자들이 이런 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아니요, 거죠? 이게 없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그냥 찬찬히 하나씩 따져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이게 이번 겨울에 우리가 범용으로 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앵무새만 하는 거죠. 예.